자,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5과목부터 하는 이유는 정보처리 기사 내용이 이제 1과목부터 하는 것보다 5과목 내용이 이제 전체 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이 2020년도에 새로 바뀌면서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전체 과정을 배우는 과정으로 변경이 돼서 이 전체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5과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1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하드웨어 구축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국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또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동작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보통 인프라라고 하죠. 인프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개발할 때는 단순히 코딩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나 또한 최소한 6개월, 3개월 이상 또는 1년, 2년, 3년 이런 장기 프로젝트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의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또는 조직을 이루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직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어떤 개발하는 과정의 프로세스, 절차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방법론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동안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비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특정 계산 목적의 어떤 계산 목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조적 방법론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엔. 그래서 뭐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금융권에서 또는 뭐 파워빌더나 뭐 이런 예전에 쓰던 그런 프로그래밍들은 대부분 계산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 로직 중심이에요. 로직 중심. 그래서 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할과 정복 원칙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분할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쪼개서 다 쪼개진 그 모듈별로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합친다. 그래서 큰 문제는 나누어서 쪼개서 정복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들은 다 디바이드 앤 컨커의 원칙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엔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을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개발을 했고요. 프로그램 로직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컨트롤 가능한 모듈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단위로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단계별 주요 산출물이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소프트웨어라는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에는 단순히 코드로 짜여진, 코드로 작성된 코딩 문서, 그러니까 소스 코드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계획서라든가 또는 분석서라든가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산출물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매뉴얼까지. 그래서 그 하나를 전체를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 분석, 설계 이 절차대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도메인 분석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서가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프로세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계별 산출물에서 우리가 그 각 다른 방법론들하고 차이점이 프로세스 중심으로, 로직 중심으로, 예전에는 계산이라는 게 뭐예요? 계산 절차,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 이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도메인 분석서라든가 그 다음에 스트럭처 차트라든가 프로그램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계산 중심의 어떤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아주 특수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라든가 과학기술용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이제 보면은 뭐 항공 우주 또는 군사 군용 군대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용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용 소프트웨어가 등장은 두 가지 핵심적인 수요처를 따져줄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건 기업에서 사용하게 되고 개인이 사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기업에서 쓰게 되는 비중이 아주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기업에서 쓰게 된다는 얘기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죠.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 그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모든 물건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물건을 생산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거기에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 있고 사무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생산을 할 때도 있고 그렇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정보공학 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기업 업무 지원 시스템은 데이터 모델을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 중시되는 거고, 프로그램 로직에다가 이제 데이터 로직이 핵심보다는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적 통합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도메인 분석서는 동일하지만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보공학 방법론에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요. 엔티티, 그래서 이 개체, 엔티티, 그다음에 릴레이션의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능 차트, 그리고 이벤트 모델,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키포인트를 꼭 잡아서 각 방법론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적 방법론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로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로직.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가 중요하죠. 플로우.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조적 방법론을 가지고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더 발전시키는 형태입니다. 이게 항상 이런 방법론은
이 구조적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기존 방법론을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부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프로그램 명세서, 그 다음에 테이블 정의서. 이 테이블 정의서가 이제 또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게 되죠.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방법론과 정보공학 방법론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다 보니 이제 그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확산되어 가다 보니 점점 더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확산되냐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확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특수한 어떤 상업용, 그러니까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디로 확산된다? 개인. 그 다음에 기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돼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일반 개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확산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로 확산된다는 얘기는 보편화가 된다는 얘기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사고 구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이 컴퓨터의 어떤 그 개발하는 방법론도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한다면 프로세스, 처리, 계산 이런 게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객체를 생각할 때 어떤 대상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객체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 대상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합쳐서 묶어서 보는 것이 객체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물컵이다. 그러면 물컵에 대한 모양과 그 물컵에 대한 그 특성, 속성들과 함께 물이 채워지는 그 어떤 그 특성,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고 물을 먹는다는 어떤 동작,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다 묶어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원소가 객체가 되고요. 오브젝트라고 하죠. 데이터와 로직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그 데이터가 객체라는 곳에 하나로 묶여져서 묶음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모듈화가 되고 뭐 상속에 의한 재사용 이런 것도 되고 분석과 설계 간의 갭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분석과 갭, 설계하는 것이 분석은 사용자 또는 수요자들의 비즈니스 언어 또는 일상 용어를 가지고 또는 다른 타 분야의 어떤 전문 용어를 가지고 서술하는 거라고 한다면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이해하는 개발 용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서는 또 그 전문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석한 문서와 설계 문서가 다른 용어와 다른 이해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조적 방법론과 정보공학 방법론은. 근데 객체지향 방법론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는 확산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분석서와 설계서가 이 객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분석서와 설계서가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분석과 설계라는 단계가 분리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통합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계획 단계, 분석하고
이렇게 설계 단계죠. 이렇게 묶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컨셉트 보낼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분석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분석 설계 단계에 같이 쓰게 돼요.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기존의 문서와 달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그림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도형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전문가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같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미디어로서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작성 방식을 UML이라고 해요.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 이 UML을 통해서 이 분석 설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서하고 분석서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석 설계서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도 이해시키고 사용자나 수요자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또 개발자도 이 문서를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CBD 방법론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넘어갈게요. CBD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하려다가 도입하려다가 연구를 많이 했던 건데 최근에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방법론의 진화된 형태인데 인터페이스를 중요하고 객체라는 것은 어떤 아주 최소 단위의 어떤 모듈이라고 본다면 이 CBD에서 쓰는 컴포넌트라는 개념은 컴포넌트, 여기서 핵심은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라는 것은 이 객체들이 모임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들의 집합. 요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집합이 되는 거냐면 컴포넌트라는 거는 실제 실행이 가능한 단독 실행이 가능한 집합들만 모은 것이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끼리 또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들끼리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이런 관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블랙박스 리유즈 지향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컴포넌트들이 모이면 이 안에 하는 기능들은 모르지만 이 컴포넌트와 또 다른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만 설계하는 인터페이스만 설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비즈니스 타임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객체 지향하고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을 조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조립하는 구조로 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인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큰 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이제 설명부터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개체 지향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또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대부분 다 절차적인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산출물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와 그 다음에 개발 산출물은 다큐멘테이션이죠. 다큐멘트들. 절차와 개발 산출물을 중요시하는 방법론인데 이제 그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은 민첩하게 사용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민첩하게 개발에 반영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민첩 빠르게 어떤 절차나 산출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요구사항을 빨리 접수해서 개발에 프로토타이핑, 쉽게 말하면 프로토타이핑으로 개발을 하고 타이핑 개발을 통해서 다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반복하는 그런 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원리는 이제 고객 참여. 그래서 예전에도 이전의 절차적인 방법론에도 당연히 이제 고객 참여가 중요하지만 애자일 방법론은 고객이 개발 프로세스에 긴밀히 참여합니다. 기존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론들은 대부분 문서 분석 설계서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요구 분석할 때까지만 대부분 고객이 참여를 하는데 애자일 방법론은 이 고객이 실제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역할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스템 반복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낮은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실제 개발한 것을 참여해서 보고 그것을 본 것을 또 판단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얘기해서 개발에 반영하고 프로토타입 한 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이 과정에 직접 고객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점증적인 인도라는 것은 이런 이터레이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 그렇죠? 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증분, 이렇게 계속 증가시켜서 이렇게 눈 굴리듯이 이렇게 조금씩 만들면서 점점 키워가는 그런 구조로 개발해 간다는 거죠. 요구사항을 명세사하고 고객에 점증적으로 인도된다. 이제 사람은 프로세스가 아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개발팀의 기술이 인식되고 활용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 구성원들이 규정된 프로세스 없이 자신들의 작업 방식으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일환으로 아까 이제 방법론은 프로세스와 산출물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시 되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보다는 사람이 더 개발하는 사람이 더 포인트가 되는, 여기는 고객이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변경을 되게 중요시 예상을 하고 변경을 수용하는 아주 오픈된 그런 설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두 단순성을 초점에 맞추고요. 복잡성을 제거하는 데 노력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적인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구조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론, 그 다음에 객체적인 방법론은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애자일 개발 방식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확정적인 범위나 초기 상세 요구 사항을 확정합니다. 픽스를 하고 시작해요. 근데 애자일 방법론은 유동적인 범위와 요구사항을 항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발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애자일 방법론은 이터레이션, 반복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뷰라고 했을 때 정형화되고 상세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산출물 중심이니까 당연히 산출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형화되고 상세화된다는 건데 애자일 방법론은 유연하고 간소화시키고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업무 수행 형태는 관리자 주도 명령과 통제,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관리 체계 내에서 프로젝트 관리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그 개인 단위 업무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애자일 방법론은 셀프 오거니제이션 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팀 중심의 업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는 팀, 여기도 팀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개인 단위로 여기는 분업을 하는 형태고 분업, 이렇게 분업이라는 형태고요. 여기는
이제 팀 중심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개발 방식은 조직이 이제 펑셔널 팀이고 분업화, 여기 밑에 있네요, 설명이. 예,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은 크로스 펑션, 그러니까 크로스로 이렇게 이렇게 격자 구조로 어떤 전문가가 다기능, 다양한 멀티플레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팀 관리는 이제 지시 감시, 경쟁 개발 이런 건데 애자일은 업무몰이, 코칭, 팀 평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개발 방식엔 특히 문서화가 중요한데 상세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은 근데 이제 프로세스보다 문서화보다는 코드를 강조합니다.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 준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죠. 계획대로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데 애자일 방법론은 고객 가치를 전달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고객 만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품질 만족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애자일 방법입니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 방법론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릴리즈를 하는데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뭐 구조적 스파이크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뭐 승인 테스트하고 다시 반복해서 테스트 시나리오 하고 다시 또 뭐 그래서 요구사항 받아들이고 뭐 이런 하는 절차입니다. 자료로 가름하고요. 자, 애자일 방법론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크럼이라든가 뭐 퀘스트 패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로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크럼, 스크럼이 제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넘어가서 자, 비용 산정 기법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 산정 기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상향식 방법론이 있고 하향식, 그다음에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이 있습니다. 상향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이거는 이제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바텀업. 바텀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해 나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그다음에 이제 하향식은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비용을 산정하는 거고요. 수학적인 비용 산정은 어떻게 보면 상향식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기능 점수와 코코모와 푸트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 다 외워 놓으시면 좋겠고요. 상향식 방법에는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 하나하나를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따져서 비용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LOC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 또는 델파이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탑다운으로 비용 산정하는 것이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고요. 수학적인 거는 기능 점수, 코코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좀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계산 기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자, 하향식은 탑다운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비용을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해보는 거, 이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개발비를 산정하거나 입찰에 응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고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수학적인 계산 방법보다는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전문가 기법 중에 또 하나 발전된 게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내 전문가 또는 그 개발팀 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네, 개발팀은 아니고 네, 이건 잘못 썼습니다. 네, 사내 또는
발주기관 담당자, 본인 직접 사용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돈을 주고 실제 돈을 들여서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실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는 그 기관이나 요구하는 부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기관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수요기관 또는 수요부서 이런 데 소속 담당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담당자가 전문가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문제점이 뭐냐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델파의 기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외부 전문가의 의뢰를 하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뢰. 그래서 이런 이제 비용 산정에 대해서 뭐 익명으로 제출하고 그 조종자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일치하는지에서 비용 산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델파이 기법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향식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부 작업 단위별로 산정한 다음에 전체 비용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되게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하고 좀 차이점은 그냥 상향식 방법은 쉽게 말하면 코드 라인 수가 몇 개다. 뭐 라인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 라인 수, 이게 원수 코드 라인 수 가지고 계산하는 기법인데 쉽게 보면은 뭐 비관치, 낙관치, 중간치 이런 거 측정해서 예측치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노력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에 그러니까 상향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인 수, 그러니까 코드 라인 수, 뭐 라인 수가 코드 라인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다, 100개 라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한 라인에 얼마냐? 뭐 단위 라인당 비용, 라인당 금액 해서 이렇게 해서 비용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노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월 단위 인건비, 월 단위 인건비로 계산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3개월 개발을 해야 될 건데 월 단위 개발 인건비가 얼마에서 전체 총 비용이 얼마다. 비용 이렇게 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러시 기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요거를 실제 계산으로 문제가 나올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 시험에는 간혹가다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요 공식을 뭐 제시해 주기도 하니까 외우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굳이 꼭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는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낙관치 플러스 그 다음에 비관치에다가 4배해서 중간치에다가 4배해서 비관치, 그러니까 낙관치와 비관치를 더해 주는데 중간치에다가 4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친 세 개를 합친 거에 6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산정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계산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발 기간을 따질 때, 개발 비용을 따질 때 이 노력 인원이라는 거는 맨먼스예요. 그래서 맨먼스인데 요거 몇 개월당 인당 몇 명이 참여하냐 그런 뜻인 거예요. 1개월에 몇 명 사람 맨먼스 그러니까 사람 수가 월 단위로 몇 명이 투입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측정하기도 쉬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료로. 그리고 이제 상향식 비용 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개발 단계 노력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 단계 노력 기법이 LOC보다는 좀 더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멤버스 단위로 생주기 단계별로 산정을 한다. 코딩만으로 LOC는 이제 라인 코드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불확실할 수 있고
부정확할 수 있는데 얘는 그래도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분석, 설계, 개발, 뭐 테스트 이렇게 요 단계별로 몇 명이 투입되냐, 투입 인력 있죠. 투입 인력을 다 따져요. 이렇게 여기 2단계야 몇 명, 설계 단계 몇 명, 개발 단계 몇 명 이런 것들 따져서 합산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수학적 산정 기법은 이제 시험에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수학적 방법에는 코코모 방법이 있고 푸트남이 있고 기능 점수 방법이 있습니다. 코코모는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 기능 점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금년 시험에는 기능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 자체가 금년 시험 자체가 그 NCS 쉽게 말하면 실무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 이 공공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FP를 꼭 쓰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또 법적으로 FP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코코모 근데 사실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통은 산정 기법을 주로 뭘 쓰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 있죠? 이거. 요게 이제 민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서 주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 노임단가라고 그러죠. 노임단가.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뭐 3개월 프로젝트인데 노임단가가 뭐 고급이 몇 명, 뭐 3명, 네? 그다음에 중급이 뭐 또 2명 뭐 이런 식이면 각 노임 단가이죠. 여기 고급의 노임 단가를 각 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주로 많이 쓰이고요. 공공에서는 사실 이제 이 FP를 많이 쓰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이 기사 시험을 왜 봅니까? 기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취득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정보 처리 기사나 기술사나 뭐 기능사나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공 프로젝트에서 쓰는 이 FP 기법을 모른다는 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코코모 모형에 나오는 시험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류 같은 거. 그래서 코코모 개발 유형에서 뭐 이게 올가닉 유기적인 조직형인지 소프트웨어 유형 있고 세미 디텍티드 뭐 반내장형인지 임베디드인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요거의 차이점, 구분점은 요 라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죠, 규모. 소프트웨어 규모. 이게 소프트웨어 규모로 구분하는 겁니다. 규모로 구분. 예. 그래서 올가닉, 그러니까 조직형, 큰 조직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5만 라인 이하라고 했을 때 일반 응용 프로그램 이런 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 디테치라는 거는 내장형이라는 건데 이 내장형이니까 반내장형, 뭐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약간 그 시스템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SI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이 올가닉에 포함됩니다. 기업용 프로그램.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보면은 뭐 제어 시스템, 미사일 유도기, 뭐 신호 제어기, 뭐 교통 시스템, 뭐 그다음에 뭐 있죠? 또 뭐 항공 우주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건 이제 되게 소프트웨어가 크죠. 규모가 30만 라인 이상 되는 거.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30만 라인 이하면서 5만 라인 이상인 것들, 5만 라인 이상, 네. 이런 트랜잭션 처리라든가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내 장형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 공식,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계산 공식까지는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콩커버 모형의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유형에 따라서 개발하는 공식이 달라지는 거를 코코모의 계산 공식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거는 이제 비용 산정 단계 적용 변수의 구체적인 적용에 따른 분류인데, 이건 뭐냐면 코코모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베이직 코코모를 쓰느냐, 그러니까 코코모의 종류라는 거예요. 코코모 모형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베이직, 뭐 인터미디엇, 그다음에 디테일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 베이직은 뭐 그냥 프로젝트 크기의 특성에 관계없이 그냥 원시 코드 라인 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 거고, 그냥 이게 이제 LOC에 의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코코모 방법인 거고, 인터미디엇은 베이직 모델에다가 여기다가 뭘 추가하냐면 네 가지 특성의 15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거를 가중치 계산을 더 추가합니다. 가중치 계산. 그래서 요거는 가중치 계산을 더 추가한다는 거고, 디테일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뭐 시스템 모듈이나 서브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까지 세분화해가지고 세분화해서 이 인터미디어트 코어 방식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더 상세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비용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개발 공정별 노력 승수 곱하기 개발 공정별 가중치, 가중치가 들어간다. 노력 승수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 점수가 나왔는데요. 기능 점수는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기능 점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능 점수는 소프트웨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펑션 포인트는 기능 단위로 비용 산정할 뿐만이 아니라 기능 단위뿐만이 아니라 그 단계별 그 단계별 투입 인력 단가까지 포함을 시켜요.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기능별 단가와 단계별 투입 인력 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각의 소프트웨어 모듈별의 그 값어치와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다 한꺼번에 합산하는 기법이에요.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능별 단가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앞에 계산했던 뭐 LOC라든가 코코모라든가 이런 거 코코모라든가 이런 거를 참 계산 방식을 차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단계별 인력 단가라는 거는 뭐죠? 아까 앞에 했던 맨먼스 있죠. 맨먼스 계산 방식. 요거를 어떻게 보면 다 통합했다. 그래서 통합한 계산 방식이어서 좀 더 기존의 그 비용 산정 기법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비용 산정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처리 규모와 기능 복잡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 중심의 단가이기 때문에 좀 더 바텀업에 준하는 거고 수학적 산정 기법에 발전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재사용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기존의 LOC 방법을 문제점 극복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재사용된다라는 것은 한 번 썼던 소스 코드를 다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쓴다고 해서 그 기존 LOC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계산한 것도 똑같이 다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예.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수학적 산정 기법 중에는 이제 기능 점수 모형이 이제 작년까지는 기능 점수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내용 중에 잠깐 뭐 언급은 됐지만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기능 점수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설명을 좀 유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펑션 포인트라는 거는 기능 단위로 규모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단위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그 각 포인트별로 그 합산을 해서 가중치를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규모를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 이제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네, 잠시만요.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규모를 견적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규모를 산정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건 사실 라인 단위로 했을 때는 코드 단위로 하는 계산 방식은 개발자 단위의 어떤 계산 방법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 그 비용을 들이는 사람은 누가 들이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능 점수 기법이라는 거를 도입하게 된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견적량이 아니라 요 방식이 아니라 요게 이제 LOC 방법이죠. 여기 LOC 방법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입장의 기능이라는 건 결국 누가 쓰는 거예요. 사용자가 쓰는 단위죠. 기능이라는 단위는.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 후에 완성된 생산성 평가를 개발되었으나 원래는 이제 펑션 포인트라는 게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기능 단위의 평가를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지 원래 투입 비용은 예산은 얼마였는데 개발을 해놓고 나니 그 원래 예산한 개발 예산 금액보다 오버됐냐 또는 비용이 더 덜 들어갔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한 거였는데 이 계산 방식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개발 소요 공식에 예측하는 걸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과 기술을 무관하게 할 수 있고 또는 인력이 뭐 사람이 많이 들어갔냐 적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기능 단위 중심으로만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품질의 척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능 점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용도는 이제 개발 시 비용 산정 있고요. 유지보수 비용 산정이 방법이 있고 개발 시 필요한 자원 산정 이런 용도로 이제 개발 한정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 중심으로 하는 측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복잡도를 측정합니다. 요구사항 복잡도, 이 복잡도가 나중에 가중치로 계산이 돼요.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현 방법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의 요구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 관점의 요구 기능이 중요하다. 요게 키죠. 요게. 그래서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 기술, 개발 방법,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와도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생명주기 전체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혹시 시험에 이런 그 비용 산정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수학적인 산정 기법의 기능 점수를 보고 있는데요. 기능 점수에는 이 FP라고 했을 때 펑션, 그러면 이 펑션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온 거예요.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는 다 모든 거가 다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어요. 맥. 흐름. 그 맥은 뭐냐? 결국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시험이 뭐예요? 정보 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컴퓨터가 하는 일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뭐와 뭐로 귀결된다? 데이터와 계산, 프로세스. 네, 이렇게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데이터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데이터 처리,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트랜잭션 기능이라는 것은 입력, 출력, 조회.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조회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이게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사실 계산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 로지컬한 것들은 이 얼마나 로지컬한 것들은 사실 어떤 계산은 10초 만에 계산되는 것 계산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잘못 만들어서 시간이 1시간씩이나 걸리는 그런 부하가 걸리는 계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용으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입력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고 출력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고 조회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걸 따져주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기능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부 논리, 로지컬한 부분, 데이터 내부 로지컬한 내부 논리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룹 기능 단위만 개수만 측정해요. 그래서 내부 논리 기능은 파일이라고 했는데 내부 논리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 계산 기능, 계산 기능이 몇 개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내겠던 로지컬한 어떤 계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뭐 그런 세부적인 산출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연계는 인터페이스, 실제 외부 시스템들 간의 어떤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뭐가 있는지 개수만 따지는 거예요. 개수만. 그래서 이 기능 개수들을 구분하는데 내부 논리 IF 그다음에 EIF 그다음에 EI 그다음에 EO, EQ 이런 식으로 이 5가지로 기능을 쪼개서 각 단위별로 어떻게 하냐? 요 밑에 보면은 단순 복잡, 보통 복잡 이런 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다 따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수를 따져요. 그래서 그래서 기능 수가 몇 개인지 나중에 합산을 하는 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에는 2가지가 있는데 정규 기능 점수법이 있고 간이 기능 점수법이 있어요. 근데 그 2가지가 어느 때 쓰느냐면 정규 기능 점수법은 설계 단계 이후에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산정한다고 할 때는 비용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비용 산정이. 근데 정규 기능 점수법은 원래 기능 점수라는 게 뭐 할 때 원래 쓰려고 했던 거냐면 분석 설계 이후에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용도기 때문에 정규 기능 점수법이 설계 단계 이후에 쓰는 형태였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비용을 산정한다. 비용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 간이 기능 점수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획 발주 단계에서 당연히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예산 측정할 때 쓰는 기법이 이 기능 점수를 쓰기 때문에 간이 기능 점수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능 도출하고 평균 복잡도를 적용합니다. 평균 복잡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어요. 자, 간이 기능 점수법까지 해서 펑션 포인트로
오늘 이제 요 1장 수업은 마지막일 텐데요. 간이기능점수법을 보시면 요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간이기능점수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유형을 첫 번째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측정 유형은 이제 개발하는 건지, 뭐 개선하는 건지, 애플리케이션인지 이런 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범위하고 애플리케이션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범위가 뭐냐라는 거죠.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면,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 최소한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난 건 당연히 개발할 수가 없는 거고 산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 내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기능이 어떤 건지 추출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기능은 어떤 건지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을 해서 각각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데이터 기능은 내부 논리 파일하고 외부 연계 파일을 도출을 해서 도출된 데이터 기능에다가 여기다 개수 기능 개수예요. 개수에다가 평균 복잡도가 가중치가 미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중치를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기능 점수도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기능들을 도출한 다음에 평균 복잡도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합산해서 다시 보정 전에 개발 원가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 합산을 시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보정 후에 이 개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정 인자를 추가를 적용해요. 그래서 보정 전 개발 원가에다가 4가지 보정 개수, 규모, 애플리케이션 유형, 언어, 품질,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보정 개수, 보정 값들이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공공 프로젝트인데 이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지침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다 제공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해서 합산을 결국에 계산을 해서 그 펑션 포인트 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노임 단가 각 단계별로 설계, 분석, 그 다음에 개발, 테스트 꼭 단계별로 노임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단계별 노임 단가를 곱해서 결국에는 그 펑션 포인트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는 설계, 그 다음에 분석이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 단계별 단가들이 있어요. 노임 단가가 있어서 여기다가 각각의 그 노임 단가에다가 여기다가 그 펑션 포인트 계산한 거 있죠. 펑션 FP 펑션 값을 다 곱해요. 다 곱해. 그래서 다 곱한 다음에 sum 이렇게 합산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단가가 돼요. 비용. 이렇게 합산하면 이제 펑션 포인트로 한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첫 번째 1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장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